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23년 3회 전기산업기사 필기에 있어서 전기기기에서 출제되었던 수문항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직류기에서 전기자 반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보상권선의 전류 방향은? 하고 물었습니다. 에헤, 이런 거 나오면 여러분들 맛있게 드셔야겠죠. 그죠? 자, 실상이 보상권선에 있어서 전류의 방향은 전기자 전류의 방향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대로 해야 됩니다. 그죠? 요거 체크해 줍니다. 그리고 혹시나 해서 한 가지 더 언급을 하자면 뭐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을 겁니다. 보상권선과 전기자 권선은 실상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됩니까? 실상은 직렬로 연결을 합니다. 직렬 접속을 하더라. 그래서 직렬 접속을 하게 되면 자연스레 전기자 전류의 방향은 반대가 됩니다. 자, 혹시나 해서 뭐 간단히만 제가 언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직류기에 전기자가 있고요. 자, 얘를 전기자라고 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계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보상권선은 이 계자극 표면에다가 이렇게 감아주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 전기자에도 권선이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물론 이 전기자 권선이 이 가운데 정류자와 브러쉬를 만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나온 선이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위에서 바라본다라고 가정을 해서 다시 한번 놓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전기자가 있고요. 여기에 계자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는 보상권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는 전기자 권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얘가 어쨌든 앞에 뭐 정류자와 브러쉬를 만나게 될 건데 어쨌든 얘를 무시하고 그냥 전기적으로 보면 어쨌든 얘들이 어떻게 접속된다? 직렬로 접속된다. 그래서 보시면 얘들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그럼 예를 들어 전기자 전류가 이런 방향으로 흐르게 된다. 그러면 보상권선 같은 경우에는 전류가 나갔다가 이렇게 흘러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전기자 전류의 방향과 보상권선의 전류의 방향은 반대가 되더라. 그렇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얘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언급을 드려봤고요. 자, 이 정도로만 정리하고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문제입니다. 다이오드를 이용한 단상 반파 정류 회로의 정류 효율은 약 몇 %입니까? 단장 부하인 경우다 라고 물었습니다. 일단 답은 바로 1번입니다.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이제 억지로 외우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뭐 이렇게 들고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언급을 해볼게요. 아마 이 정류 회로에 있어서 직류 전압값은 여러분들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쵸? 자, 저는 뭐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다이오드 기준으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때 우리가 챙겨야 되는 정류 회로를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정류 회로가 있고요. 그럼 이때 자, 직류 값을 제가 그냥 ED라고 쓸게요. 그리고 교류 값은 그냥 V로 쓰겠습니다. 그러면 단상 반파 정류 회로에 있어서 직류 전압은 0.45 V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나머지도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물론 이제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나 해서 안내를 드리자면 자, 이 단상 전파 종류 회로에 있어서 이 교류 전압은요, 실상 이 성간 전압 기준입니다. 나머지는 상 전압 기준이에요. 그럼 저는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혹시나 하니까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구분이 되겠죠. 자, 그리고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삼상 전파 종류 회로는 이제 Y결선으로 회로가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실상 이제 요놈 대신에 우리가 쓸 수 있는 거 Y결선의 상관전압은 상전압보다 루트 300 커요. 이런 거 알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접목을 하게 되면 아마 2.34이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그럼 이렇게 쓰면은 얘 2배, 얘도 2배 성립을 하죠. 그렇죠. 근데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단순히 0.45, 0.9, 1.17, 1.35 이렇게 기억을 하셔서 이제 부가적으로 제가 한번 안내를 드려봤습니다. 이런 게 있더라. 뭐 구분해 놓으시면 돈 많이 되실 거예요. 자,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제가 조금 엉뚱한 데로 많이 빠졌는데 중요한 건 이 정류 효율 챙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정류 효율 챙기실 때는 실상 이 3상에 있어서는 시험 문제 안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얘들은 어쨌든 90% 넘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들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이놈에 대한 정류효율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챙겨야 되는 정류효율은 이놈 둘이에요. 그 중에서도 이 단상 반파 정류회로 자 우리는 이 0.45라는 상수값을 안다 그죠? 그럼 끝났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한번 들고 와 보십시오. 요 안에 있는 이 살을 맨 앞으로 갖고 간다. 그럼 실상 얘는 이렇게 될 거예요. 살을 빼서 맨 앞으로 보내니까 40.5 맞습니까? 이놈이 곧 정류 효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좀 더 정확하게는 40.6% 정도가 되지만 우리가 뭐 이렇게 자세하게 들고 갈 필요는 없죠. 이거 가지고도 충분히 근사값을 뽑아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놈과 가장 가까운 게 답이 되겠네. 답 1번 이런 식으로 챙겨가는 게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만약에 단상 전파 정류회로에 있어서 정류를 물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값을 2배 하시면 됩니다. 2배 하면은 대략 81% 정도 되겠죠. 즉, 이 값 자체가 뭐가 된다? 단상 전파 정류회로의 정류 효율이 된다. 이렇게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문제 답은 몇 번이다? 1번이다. 그래서 요거 챙기는 방법 이렇게 한번 들고 가 보십시오. 조금 편하실 겁니다. 자, 다음으로 세 번째 문제입니다. 직류기에 전기자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전기자 권선법은? 하고 물었습니다. 일단 보기를 보니까 요놈은 답 안 되겠죠. 답은 2번 아니겠습니까? 그쵸? 2층권. 그래서 물론 이 직류기뿐만 아니라 교류기도 마찬가지죠. 모든 기기에 있어서 회전기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전기자 권선법은요. 고상권, 패로권, 2층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받을 거예요. 돈을 많이 받는 게 좋죠. 그죠? 그래서 나는 고페이가 좋아요. 저페이는 싫어요. 고페이가 좋아요. 저렇게 갖고 가시면 좀 편하겠죠. 어쨌든 답은 2번이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입니다. 변압기 개방회로 시험으로 구할 수 없는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개방회로 시험. 다르게 말하면 무부하 시험이다. 그죠? 그러면 이 보기에 있어서 무부하 시험으로 구할 수 없는 것은 바로 2번 되겠죠. 얘는 무슨 시험으로 구할 수 있습니까? 단락 시험이에요. 그렇죠? 자, 이렇게 간단히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5번째 문제입니다. 사극 3상 유도 전동기를 60Hz 전원에 접속을 해서 운전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회전자의 주파수가 3Hz일 때 회전자의 속도는? 하고 물었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이 유도 전동기에 있어서 회전자의 속도를 물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계식을 또 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n은 1-s의 ns요. 그죠? 그럼 우리가 이 회전 속도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일단 첫 번째로 동기 속도 값을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슬립 값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보겠습니다. 일단 ns 값을 한번 뽑아내면 실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런 관계를 쓸 수 있을 거야. P분의 120F요. 그럼 여기다가 주어진 거 극수 있겠다, 주파수 있겠다. 그대로 넣으면 이렇게 되겠죠. 120 곱하기 60 나누기 4 때리면 1800 나올 거예요. 그럼 일단 동기 속도는 알겠어. 그럼 이 슬립은 어떻게 될까? 자, 보세요. 보통 이제 슬립하면 많은 분들이 이 식을 바로 떠올립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죠. 어이고, 요거는 그냥 n이죠. 근데 문제가 하나 있죠. 우리가 방금 동기 속도 그래 1800 구했어. 얘는 알겠어.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얘고요. 부가적으로 또 구하고자 하는 게 얘입니다. 이렇게 미지수가 두 개가 있을 때는 이 수식 가지고는 우리가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면 이 슬립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될까? 이때 가장 큰 힌트가 되는 게 주파수와 회전자 주파수가 됩니다. 실상 이 유도기 관계에 있어서는 이런 게 있죠. 회전 시에 슬립의 영향을 받은 회전자 주파수, 즉 F2S는 슬립 곱하기 인가 주파수로 표현할 수 있더라. 그쵸? 그럼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요 실 가지고 우리가 슬립에 대해서 이항을 한다. 그럼 이렇게 될 거예요. 회전자 주파수 나누기 인가 주파수. 자, 회전자 주파수가 얼마요? 3Hz요. 인가 주파수가 60Hz요. 끝났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하게 되면 0.05가 나올 겁니다. 그럼 끝났네요. 요 정보값과 요 정보값을 여기다가 대입을 하겠습니다. 1-0.05 곱하기 1800. 자, 요거를 계산기에 넣으니까 답은 1710rpm이 나오더라. 그래서 3번 이렇게 답을 고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요 관계를 활용하는 문제가 되겠죠. 자, 요 정도로 마무리하고 다음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6번째 문제입니다. 교류 전동기에서 브러쉬 이동으로 속도 변화가 가능한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야, 이거 뭘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실상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생각해보면 간단히 답을 고를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자, 일단 답부터 체크하면 답은 3번 됩니다.
자,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현은 농형 전동기, 그리고 동기 전동기, 그리고 뭐 이중 농형 전동기 있다라고 했을 때 간단하게 속도 제어 관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농형 전동기에 있어서 브러쉬를 가지고 속도를 제어한다? 이런 거 배웁니까? 안 배웁니까? 안 배웁니다. 그쵸? 그럼 당연히 브러쉬 이동을 가지고 얘는 속도 변화 할 수 없겠네. 그리고 동기 전동기는 속도 변화가 된다? 애초에 안 되는 친구죠. 애초에는 속도가 일정해야만 하는 그런 친구 아니겠습니까? 그럼 얘도 관계없겠네. 얘도 뭐 일단은 우리가 뭐 이중이긴 한데 그냥 농형 전동기 생각을 해보면 얘도 관계없겠네. 그러면 그나마 관계 있을 법한 친구는 이 친구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답은 3번 고를 수 있겠죠. 근데 실상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실하계 전동기, 뭐 다르게 우리가 삼상분권 정유자 전동기의 대표적인 것이라고 하는데, 자, 뭐 요 전동기와 그 다음에 더불어서 뭐 반발 전동기, 정확하게는 뭐 반발 기동형이겠죠.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브러쉬 이동을 가지고 속도 변화를 꾀할 수가 있습니다. 뭐 참고적으로 여기까지 한번 봐주십시오. 자, 이어서 7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도 전동기의 지동법이 아닌 거. 어이구, 요 같은 경우에 바로 1번 골라 먹을 수 있겠죠. 그쵸? 기본적으로 뭐 유도 전동기뿐만 아니라 직류 전동기에서도 발전 제동, 회전 제동, 역상 제동 쓰죠. 그래서 답이 될 수 없는 것은 삼상제동이더라. 이런 거 나오면 자, 맛있게 꿀꺽하고 드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8번째 문제입니다. 어느 전동기가 입력 20kW로 운전을 해서 25마력의 동력을 발생하고 있을 때 손실은 몇 kW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뭐 간단하게 우리가 조금 취급을 하자면 이런 거가 되겠죠. 입력이 20kW예요. 그리고 운전을 해서 25마력의 동력, 즉 회전을 하는 힘을 발생하고 있대요. 다르게 말하면 얘가 이제 출력 개념 아니겠습니까? 돌아가면서 힘을 내고 있다, 이런 의미니까 얘가 25마력의 출력을 내고 있어요. 그럼 이때 손실은 얼마입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은 이겁니다. 마력. 1마력은 단위 환산했을 때 몇 와트와 같을까? 746와트와 같아요. 또 이제 과연도 문제를 보다 보면 단 1마력은 746W입니다. 이런 조건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이번에는 이런 조건이 없었습니다. 그럼 요거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겠죠. 그죠? 요거를 뭐 이제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나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간단히 언급을 하겠습니다. 일단 요 놈을 마력이라 읽어요. 이론상 말 한 마리가 낼 수 있는 힘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말 한 마리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뭐 그림을 기가 막히게 뭐 그리긴 하는데, 자, 대충 요 놈이 말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이게 말갈기가 될 거고요. 자, 우리가 생김새를 조금 떠올렸을 때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말 대가리 7처럼 보이고요. 말 다리가 1개, 2개, 3개, 4개, 4개, 꼬랑지 이렇게 생겼더라. 그래서 1마력 하면은 746W더라. 이렇게 이미지를 한번 떠올리면 조금 갖고 가기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손실이에요. 그쵸?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실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로 어떤 기기에 있어서 입력이 있으면 이 입력은요, 당연히 대부분 출력이 됩니다. 많은 일부 손실로 바뀌어요. 그래서 출력과 손실을 더하면 곧 입력이 됩니다. 그쵸? 그러면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손실이니까 얘는 이렇게 놓을 수 있겠네요. 입력 마이너스 출력량. 그럼 이때 입력이 얼마입니까? 20kW예요. 그쵸? 자, 일단 여기 있는 말은 좀 지우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출력은 얼마입니까? 25마력이니까 25 곱하기 746 해야겠죠? 그쵸? 자, 그래서 일단은 요 놈을 먼저 계산을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을 해보시면 18,650W가 나옵니다. 뭐 다르게 표현을 하게 되면 18.65kW다 이렇게 되겠죠. 즉 20kW에다가 18.65kW 빼면 끝나네요. 그래서 계산을 때리면 1.35kW라는 손실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를 수 있는 답안은 1번 되겠네요. 자, 다음으로 9번째 문제입니다. 중부하에서도 기동되도록 하고 회전 계좌형의 동기 전동기의 고정자인
전기자 부분이 회전자 주위를 회전할 수 있도록 이중 베어링 구조를 가지고 있는 전동기라고 물었습니다. 실상 이 중요한 문구는 이 부분이죠. 이중 베어링. 실제로 이중 베어링이라고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은 초동기 전동기 고르시면 됩니다. 자, 이거를 간단하게 안내를 좀 드릴게요. 제가 저번에도 이상한 뻘소리를 가지고 한번 안내를 드려봤는데, 자, 이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 동기, 전동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여기에 고정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부에는 이렇게 계자가 회전을 해요. 이 친구가 회전을 합니다. 얘가 회전자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어떤 부하를 걸고 요 놈이 돌아가게 되면 얘가 이제 동기, 전동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이중 베어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안에 있는 계자도 회전을 하지만 겉에 있는 고정자도 회전을 한대요. 아시겠죠? 다르게 말하면 회전자가 계자죠. 고정자가 전기자죠. 이 두 놈이 다 회전을 한대요. 즉 여기다 부하를 시계 걸어 놨습니다. 그럼 시계 걸다 보면 얘가 회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냐? 얘를 잡아놓은 상태로 이 겉에 있는 이 전체 부분이 한꺼번에 돌아가더라. 그럼 얘가 이제 신나게 돌아갈 겁니다. 이처럼 이중으로 회전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는 게 초동기 전동기인데, 아무래도 일반적인 전동기에 비해서 이중 구조다 보니까 얘는요, 실적으로 회전할 수 있는 힘이 굉장히 큽니다. 일반 전동기보다는 그 힘이 굉장히 커요. 다시 말해 그 출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냥 웃고 넘겨 주십시오. 우리가 아주 특별한 능력을 초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 초능력을 가지는 인간을 초인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그리고 저기 외계에 사는 아주 특별한 사람같이 생긴 것을 초사이어인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뭔가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다. 힘이 월등히 좋다. 이런 걸 표현할 때 우리가 초월할 초자를 붙여서 표현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초능력, 초인, 초사이어인. 그래서 동기, 전동기에 있어서도 초월할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다면 초동기, 전동기가 되더라. 이에 대한 기본 조건이 이중 베어링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어쨌든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다음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10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GTO의 특징이 아닌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 이 GTO라고 하는 것은요, 뭐 간단하게 체크를 해보자면 이런 친구죠. 일단은 우리가 이제 SCR을 가지고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SCR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림 기호를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에노드, 캐소드, 게이트. 일단 요 놈의 특징은요, 이 게이트에 플러스 신호를 가지고 온 시킬 수가 있어요. 턴온을 시킬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게이트를 가지고 자기 소호는 불가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를 가지고 소호는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강제 소호시키는 방법을 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떠올릴 수 있는 게 에노드 전류를 유지 전류 이하로 바꾼다, 혹은 에노드와 캐소드의 극성을 바꾸어 준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강제 소호 방법이 되죠. 자, 그럼 여기서 이 GTO라고 하는 것은 이 SCR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친구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즉 SCR의 기본적인 성능에다가 뭐만 붙인 거? 자기 소호 기능만 붙인 거.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림 기호를 보면 단순히 이런 SCR 기호에다가 게이트 라인이 한 개 더 추가된 것으로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기능을 가진 게 뭐가 된다? 게이트를 가지고 턴오프도 시킬 수 있더라. 게이트 턴오프 사이리스터라고 해서 GTO라 부르죠. 그럼 이놈의 특징은요, 일단 플러스 신호를 가지고 턴온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신호를 가지고 턴오프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상 이놈의 특징은 SCR과 거의 같아요. SCR과 동일해요. 그죠? 그럼 이 기준만 기본적으로 알고 계신다면 요거 맞는 말이니까 답은 1번 되겠네. 이렇게 바로 답 고를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가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이 전류 회로란 무엇을 의미할까? 이 전류 회로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이 SCR 기준으로 말하면 게이트 신호를 가지고 ON을 시킬 수 있지만 자기 소는 못 시킨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강제 소를 취하는 방법을 쓰는데, 이때 강제 소를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회로를 우리가 전류 회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류 회로는 강제 소를 취하기 위해서 필요한 회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 GTO 같은 경우에는 게이트를 가지고 어쨌든 온과 오프를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강제 소홀을 할 수 있는 전류 회로가 반드시 필요하진 않죠. 그래서 답이 1번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